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중국 공안과 국제경찰 인터폴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중화권 최대 범죄 조직 상업회의 자금이 버닝썬에 유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역 육군 소령이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소령은 도주급도 벌였다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다시 체포됐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일부는 공기청정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어젯밤에 시작됐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서비스를 갑자기 앞당겼는데 미국의 최초 기록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한밤중에 기습 개통을 한 겁니다.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오랫동안 분양 사기 혐의로 6번 수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었죠.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린 가짜 세금 계산서를 확보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02년 분양을 맡은 한약재 전문 상가 한방천하입니다. 투자자들이 윤 씨와 측근들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한 건은 모두 6번.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횡령 단서를 포착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린 가짜 세금 계산서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겁니다. 그러자 검찰 수사관은 곧바로 윤 씨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세금 계산서에는 공사비가 들어온 날짜와 액수가 모두 허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공사비 28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업체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무서 자료를 보니까 횡령 의심되는 그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수사를 한 거지. 성취하라고 해서 비상식적이라는 거지. 왜냐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4년 전 시작됐습니다.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았지만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됐고 작년에 또다시 입건됐지만 수사의 속도가 나지 않았는데요.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온 후 경찰이 오늘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주황색 코드티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원 중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붙잡았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당시 경찰은 황 씨를 조사 한 번 하지도 않은 채 2017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 청장이랑 강하다. 기획자야. 아버지랑 친했던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뒤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황하나 씨가 체포되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경찰이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철저히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경찰은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외에 또 다른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 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황하나 씨에 대한 의혹을 제보받는다며 운영 중인 SNS 계정입니다.
최근 이 계정에는 황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했다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인물에게 대화 상대가 동영상이냐고 묻자 웃음으로 반응하는 내용의 대화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공한 사람은 동영상에 약에 취한 듯한 여성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종종 받았는데 맞장구를 쳐주면 황 씨가 좋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제보용 SNS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황하나 씨가 실제로 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 관계에서 파악을 한번 해봐봐요. 이들 영상물이 황 씨가 불법 촬영했거나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이라면 황 씨에게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SNS 계정주 등과 접촉해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등 제보 내용을 넘겨받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중화권 최대 범죄 조직 삼합회와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국제경찰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에 10억 원을 투자해 20% 지분을 가진 대만 여성 린사모. 그다음에 우리 린 사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클럽 직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내에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중화권 최대 범죄 조직 삼합회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자 최근 경찰이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삼합회의 자금이 버닝썬에 흘러든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삼합회는 마피아, 야쿠자와 함께 3대 국제 범죄 조직으로 불립니다. 경찰은 국제경찰 인터폴에도 삼합회의 주요 활동 무대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한국과 연관된 범죄 조직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린사모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버닝썬 전 직원 안모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버닝썬 자금 출입에 쓰인 차명 계좌의 명의자들과 버닝썬 공동대표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논란입니다. 네,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은 옥상까지도 임대 공간이라면서 대출금이 10억 원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관할 동작구청은 지금 보시는 이 빨간 벽돌 건물은 계단 용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죠. 안보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진 건물입니다. 옥상에는 이처럼 건물 부수시설이 있는데요. 상가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동작구청은 이 시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덮고 있는 부수시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벽돌 건물은 저희가 부수시설로 되어 있어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아니라 계단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 옥탑 공간을 임대가 가능한 곳으로 판단하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관할구청은 옥상 공간은 부수시설이기 때문에 대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부분입니다. 이제 못하는 게 무단 불법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구청은 조만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 건물주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국민은행 측은 외부 감정기관의 평가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을 앞두고 미래 가치를 판단해 대출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오늘 일찍 청와대 관사를 비웠습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고요. 자, 청와대는 우리가 알아봤더니 이 대출에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사퇴한 지 엿새 만인 오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비웠습니다. 계시나요? 가셨어요. 언제 오늘? 오늘 아주 새벽에 가셨나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베란다에 이불 등이 널려 있었는데
오늘 오전 짐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사표는 아직 수리가 안 됐습니다.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퇴직 전 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해 3주 정도 걸린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특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상가 6개를 추가한 것은 향후 임대했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금 확보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별개로 청와대는 대출 과정의 위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답변했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을 두고 뭐가 문제였냐는 홍보 라인의 반박이 있었죠. 이와 달리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위에 첫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사과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은행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자 물러서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라는 이 사람이 담보가 돼서 은행이 대출해 준 겁니다. 은행 측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과도한 대출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4억 8천을 빼가지고 같은 종로구 옥인동입니다. 청와대하고 엎어지면 코다리대요. 25억 투기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대변인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요구에는 말을 돌렸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는 국회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피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이 은행에서 척척 대출을 받아내는 걸 본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강화된 대출 규제에 막혀서 내 집 마련 꿈까지 접은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외벌이에 두 아이를 둔 회사원 박모 씨. 직장이 서울 중심에 있지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포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대출은 정부 정책으로 꽁꽁 막힌 겁니다. 대출 규제도 엄청 심해지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기도 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된. 현재 서울은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이 6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을 빼고 최소 3억 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에겐 이른바 넘사벽입니다. 정부에서 다른 다들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책인 건지도 약간 불만스럽기도 하고. 특히 이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출 과정을 보면서 대출 규제에 막힌 서민들의 분노는 큽니다. 내놓으면 안 되는 그대로잖아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저들이 마음대로 하고 정의는 생각해. 저들만 사람들이 안 그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현역 육군 소령이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군 헌병에 인계됐는데 이 소령은 오늘 낮 도주국도 벌였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공관 주변을 지키던 경찰관들이 공관 쪽으로 다급히 뛰어갑니다. 공관 앞 경비 초소 앞에서는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멈추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자 방향을 바꾼 차량이 좁은 골목을 내달립니다. 질주하는 차량 뒤를 경찰이 뒤쫓아가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차량은 이곳에서 방향을 틀어 청와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의 경찰 저지선을 우회해서는 청와대 춘추문 앞까지 달린 것입니다.
청와대 경내로 돌진하던 차량은 비상 상황 때 도로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차단 장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운전자는 전역을 2달 앞둔 육군 소속 김모소령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김소령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혼잣말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안 했죠. 그런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로 넘겨진 김소령은 군부대를 빠져나와 도주극도 벌였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담배를 피우겠다며 헌병조사실을 나와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추적에 나선 헌병이 신용카드 사용 흔적을 쫓아 3시간 만에 서울 논현역에서 김소령을 체포했지만 군기강 회의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여연규입니다.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 성산의 개표 결과가 막판에 뒤집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당선인이 개표 내내 지다가 개표 99.98%가 됐을 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불과 504표 차이였는데요. 자유한국당 축구장 유세가 논란이 됐던 동네에서 표차가 가장 컸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가 끝난 뒤 개표소에 투표함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개표 초반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앞서가자 지지자들이 연호합니다.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밝은 표정으로 당사에 모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단일 후보를 내 승리를 기대했던 정의당 지도부는 심각한 표정입니다. 정의당이 패배에 대비해 준비한 메시지까지 기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여영국 당선인은 개표율 99.98%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강기훈 후보와는 504표 차에 불과했습니다. 창원 성산 지역구가 생긴 지난 19대 총선 이후 가장 적은 표차입니다. 가슴을 조이고 손에 땀을 쥐면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신 우리 국민 여러분, 창원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 당선인은 창원 성산 7개 동 중 4개 동에서 승리했습니다. 가장 표 차이가 많이 난 곳은 사파동으로 1709표 차를 기록했습니다. 사파동에는 선거 기간 축구장 유세로 논란이 된 정남FC 주경기장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뚜껑을 연 사파동과 상남동의 사전 투표함에서 여 당선인에게 몰표가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4.3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 대표들의 입지도 달라졌는데요. 특히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을 얻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통영 고성에서 이기고 창원 성산에서 초접전을 벌이며 저력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은 발빠르게 보수통합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단하게 다졌으면 우선 외연이 넓혀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더 큰 통합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창원에서 보수 단일화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통합 추진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창원에서 정의당과 공동 승리했고 통영에서도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19대 총선에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자 당내에서는 비겼으나 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를 사수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평화당과 연대한 원내교섭단체 재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회찬의 부대로 멈춰버린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의 드라이브를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창원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노렸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중당에게도 뒤진 3%대 득표율로 사퇴론에 직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8년 전 봄 일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덮쳤죠. 그때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그때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그 앞바다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은 없는 것인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51개 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죠. 일본은 위험성을 입증하라며 국제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판정이 내려집니다. 김민지, 김범석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게 부당하다며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지난해 첫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졌습니다. 최종 판단이 일주일 후인 다음 주 11일에 나오는데요.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후쿠시마산의 위험성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 중단 빗장이 풀리게 된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막 들여온다는 건 솔직히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마트에 갔는데 뭐 일본에서 온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암 유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막아야죠. 그렇다면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수산물은 일본 내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을까요? 김범석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나하마 항구 앞 수산시장에서 상인이 후쿠시마산 냉동 고등어를 꺼냅니다. 아귀 등 다른 생선도 손님을 기다립니다. 大丈夫だと思います. 후쿠시마 연안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모여서 판매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바라키, 후쿠시마, 치바 등이 산지로 적혀 있습니다. モニタリングをしてない地域もありますから、福島の魚は一番安心で安全な水産物だと思いますけどね.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식용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렐, 매주 150건을 무작위 샘플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샘플은何割ぐらい? 割合としてはごく一部になります.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조차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고 후 8년이 지났지만 10명 중 1명꼴로 후쿠시마산 식품을 꺼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오염수 300톤이 바다로 흘러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心配してます。汚染水とかなんかを海洋放出するっていうのはそういったもののシナリオに我々としては入ってない問題なので.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WTO 결과를 냉정히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스테로이드 약물은 일시적으로는 근육을 키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스테로이드가 요즘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헬스클럽. 서랍을 열자 약통이 나옵니다. 전문 의약품인 스테로이드 제제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 제품은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용할 경우 성기능 장애와 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뒤 스테로이드 제품을 헬스클럽 등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직 보디빌더 김모 씨 등 12명은 인터넷과 SNS에서 단기간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광고한 뒤 3년간 수십억 원어치 스테로이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중에는 태국에서 몰래 반입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으로 거래했고 약물 배송지도 수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의 주거지와 헬스클럽에서 발견된 10억 원어치의 스테로이드 제품 2만 개를 압수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다 보니 차량용 소형 공기청정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시민단체가 실험해 보았더니 그 절반은 공기 정화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가운데 4개는 사실상 공기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시민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7개 제품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능력도 기준치를 넘지 못했고 이 가운데 5개는 제거 능력이 10%도 안 돼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나비가 생산한 제품에서는 공기청정 능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물질인데 이번에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공기 중에 또 흡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항목입니다. 이 물질을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사용하지 말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허가를 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나비 측은 아직 판매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하고 판매 물품은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가 추가로 CCTV를 입수했는데요. 처음엔 아이를 손가락으로 치다가 발로 차는 등 폭행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아이를 돌보고 있던 김모 씨. 아이가 우유를 거부하자 갑자기 젖병을 입에 넣고 강하게 흔듭니다. 당시 이 장면을 우연하게 확인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나머지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학대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뺨을 때리더니 점점 볼을 꼬집고 물건과 손으로 아이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낮잠을 자는 아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의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저희가 발견할 때가 어쨌든 제일 심할 때였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보름간 이뤄진 김 씨의 학대는 모두 34차례였습니다. 머리를 많이 맞고 떨어지고 이 정도였으면 아마 장애가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한 달만 늦게 봤어도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루 최대 10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혐의는 거의 다 인정을 하고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런 모습인 거에 대해서 본인도 놀라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맞벌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필요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라 믿었는데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는 돌보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결국 깜깜이 정보에 발등이 찍힌 겁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에 돌보미 소개를 요청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믿을 만한 돌보미인지 궁금했지만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아이돌봄 센터 측에서 알려준 정보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고. 정부 지원 서비스라는 사실만 믿은 채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정부는 돌보미 정보 제공 관련 지침도 없이 아이돌봄 센터 재량에 맡겨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정사항 관련해서는 지침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센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알려주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돌보미 검증 시스템만 있었다면 아이가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인성검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제재를 받고 6개월 후면 다시 복직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허술한 거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이 자격관리 강화 방안 등을 내일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환경미화원 월급이 너무 많다. 환경미화원은 로또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호 부산시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 이동호 부산시 의원이 18년간 일한 환경미화원의 급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542만 원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많다는 겁니다. 100몇십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연봉 6,500을 받는다니까 좀 놀랐습니다. 저희 시의원 급여보다도 월 한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책임감이 없다고 폄하하는가 하면 부산시가 퇴직금도 더 챙겨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또 자리입니다. 저거는 신의 직장입니다. 저 환경미화원이 저런 대우를 받는다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많은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실제 이 의원이 언급한 월급은 각종 수당과 1년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고 18년차 환경미화원의 실제 기본급은 350만 원에 그쳤습니다. 퇴직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의원의 SNS에는 주 6일 새벽 근무를 하는 환경미화원을 고액 연봉자로 몰아세웠다며 항의하는 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결국 이 의원은 뒤늦게 사과문을 내고 해당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를 놓고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린 민노총. 이번엔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민노총의 폭력 시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과 몸싸움은 기본이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며 국회 진입을 시도합니다.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이 기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25명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석방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기자에게 또 폭행을 가했습니다. 누가 저 때리셨어요? 사과하세요. 하지만 민노총은 폭력에 대한 사과 없이 경찰 연행에 대한 불만만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민노총 공화국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은 스스로 촛불 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서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법 위에 민노총이 군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행을 바라던 탈북민 3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추방됐습니다. 이들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외교부에 구원을 요청했지만 36시간 동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우리는 조치를 다 했다고 반박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동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탈북민 6명은 지난달 말 중국과 베트남 국경을 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은 뒤 중국 선양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오는 최단 탈북 루트를 이용한 겁니다. 기차와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했는데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온 길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태국으로 가려 했지만 지난 1일 베트남 중부 핫딘 검문소에서 잡혔습니다. 3명은 도주했지만 나머지 3명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3명은 중개인을 통해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통해서도 외교부 동남아과에 탈북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한국 대사관이나 외교부에서 서울 가는 사람이라고 확인해주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36시간이나 기다려도 확인해주지 않아 추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에 강제 북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한 건지, 아니 무엇을 하기나 한 것인지 적극적인 진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망친 탈북민 3명은 조만간 서울로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목숨을 건 탈북자에게 우리 외교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가 언제부턴가 긴장의 끈을 놓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겨진 태극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스페인 외교차관 회의 때였는데요. 우리 외교부 대변인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북한의 석유 제품을 건넨 한국 선박 소식입니다. 자, 이 배는 북한과의 거래 이후에도 우리 항구를 20차례나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해상에서 북한의 경유를 몰래 넘긴 혐의로 억류된 한국 국적 피선박.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을 만나 유류 4,320톤을 건넨 건 지난 2017년 9월입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실이 확보한 이 선박의 입출항 기록입니다. 북한에 기름을 넘긴 이후 억류 직전까지 피선박은 여천항 16차례, 부산항과 울산항은 각각 2차례 드나들었습니다. 정유 공장이 있는 항만을 오가며 기름을 실어 날랐지만 당국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선박의 항적을 보면 수상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위치 추적 사이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피선박은 최소 5차례 동중국해 공해상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에는 베트남으로 간다던 배가 동중국해 바다 위에서만 한 달간 머물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적지 허위 기재였던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친 겁니다. 제재 위반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AS 트래킹이 다 잡으면 잡히거든. 나중에 날 거 아니면 다 잡히니까. 하지만 당국은 지난해 중순 미국으로부터 불법 한적 첩보를 받고 나서야 해당 선박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1년 가까이 깜깜이었던 셈인데 의심 선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 국가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어젯밤 한국과 미국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정보다 이틀을 앞당겨서 첫 번째 가입국 지위를 받았는데요.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에 준비된 이동통신사 고객 부부가 한밤중에 휴대전화를 개통합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5세대 이동통신 개통 행사가 어젯밤 11시에 갑자기 열린 겁니다. 세계 최초 첫 고객이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설레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5G 상용화 일정이 전격적으로 당겨진 것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습니다. 경쟁을 벌이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일정을 바꿔 오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으면 지금 또 미국 동향이 이러니까 전략적으로 해보자라고 한 거죠. 버라이즌보다 2시간 일찍 시작해 세계 최초라는 기록은 남겼지만 서비스 품질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장비산업부터 서비스산업까지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 초점이 일반 고객들은 내일부터 5G 전용폰을 구입해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없었고 애매한 해명만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나쁜 손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And the boundaries of protecting personal space have been reset. And I get it. I get it. But I will be more mindful and respectful of people's personal space. 개인 공간, 즉 낯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둬서 과도한 신체 접촉 논란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펠로시 의장의 충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I'm a member of the Straight Arm Club. He has to understand in the world that we're in now that people's space is important to them. 미국에서는 실제로 성인이 팔을 뻗었을 때의 거리, 즉 80cm 정도를 기준으로 낯선 이와 만났을 땐 94cm의 거리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가 두 손을 쫙 양팔을 뻗어. 원을 그려요. 그 공간 안에는 내 공간인 거예요. 바이든의 해명에도 미국 여론은 싸늘합니다. 그의 행동이 불쾌했던 여성들에게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공간을 존중한다는 바이든에게 훌라후프를 줘야 한다며 비꼬는 칼럼이 올라왔고 민주당원 10명 중 3명이 바이든은 젊은 층과 거리가 멀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해명 영상을 통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내일은 식목일입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침엽수들이 빽빽히 자라죠. 그런데 최근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는데요. 유주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한라산 침엽수림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들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국내 최대 구상나무 군락이지만 90% 가까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른 데다 겨울철 눈도 오지 않아 집단 고사한 겁니다. 빠르면 한 10년, 적어도 20년 안에는 거의 이제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끼치는 영향의 처음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상나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난 2013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체수가 적지 않다며 아직까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백산과 오대산, 발왕산 등 백두대간 일대에 서식하는 분비나무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발 1458m 평창 발왕산 정상입니다. 겨울에도 푸른 잎을 띄어야 할 침엽수지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말라버렸습니다. 제주부터 시작된 침엽수 고사 현상은 기온이 비교적 낮은 북쪽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산림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거라며 서둘러 침엽수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깊은 밤 굳은 궁궐에서 무사와 자객들이 결투를 벌이고 연못에선 용이 나타난다는데요. 이달 말 시작되는 궁중문화 축전에 이현용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왕. 오늘 백성들의 민심이 아주 싸늘하구만. 여유로운 농담도 잠시. 경복궁에 자객들이 들이닥칩니다. 왕궁을 지키는 후위 무사들과 결투 끝에 자객들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조선왕조 후위군 사열의식인 첩종을 재현한 겁니다. 근정전에서는 왕이 특별 과거 시험도 열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 앉아 과거 시험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경복궁으로 삼행시를 짓는 간단한 문제지만 잠시나마 조선시대의 유생이 된 듯한 기분에 빠져듭니다. 노랫소리가 경회로의 정적을 깨더니 연못 위로 용이 나타납니다. 임금이 꿈에서 용을 만나는 내용의 경복궁 활용지몽 쇼를 비롯해 서울 시내 궁 5곳과 종묘에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0여 개의 궁중문화 축전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만납니다. 대다수 프로그램은 현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전남 신안군 일대 7개의 섬을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0년 공사를 시작한 천사대교는 길이 10.8km로 국내에서 4번째로 긴 해상다리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섬과 육지를 오가는 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10분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요란한 날씨 속에서도 봄은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벚꽃이 어제 공식 개화했는데요. 주말에 맞아 벚꽃 축제도 잇따라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봄나들이가 시작되는 시기에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옵니다. 오늘 오후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서해안과 중부를 시작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많을 텐데요. 먼지까지 겹쳐 시정이 매우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8도, 대구가 7도 등으로 평년보다는 다소 높겠고요. 한낮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조특보는 계속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강한 돌풍까지 동반돼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부터는 강풍이 잦아들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선자를 한 명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해석이 좀 엉뚱합니다. 단일화로 양보받은 정의당 후보가 창원에서 45%로 이겼는데 이 숫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41%보다는 높아졌다는 겁니다. 5파 전이었던 대선 때 41%, 또 사실상 양자의 대결이었던 어제의 45%, 이게 민심을 더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의 민심 읽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